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20살을 간 넘긴 나이에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철없는 소녀였던 제가 한 남자의 다정한 말 몇 마디에 흔들리고 그걸 영원한 사랑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제 삶은 끝없는 희생과 눈물의 연속이었고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누군가의 귀에 이 목소리가 닿는다면 부디 제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여전히 교복을 입고 강의실과 독서실을 오갈 때 저는 매일 아침 단정하게 다린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은행 창구에 앉아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제 앞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창구와 번쩍이는 컴퓨터 화면이 있었고 제 손에는 늘 펜과 도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손끝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서류를 내밀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써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선배 언니들과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넌 참 어리다. 그런데도 일을 잘한다라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제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것만으로도 뿌듯했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일상 속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은행 근처에서 사업을 한다며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시선이 제게 오래 머문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창구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할 때도 그 사람의 눈은 언제나 제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죠?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그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객과 직원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그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출근길마다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와 같은 방향이라며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췄습니다. 아침은 먹었어요? 하고 물어오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어느 순간 제 하루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길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외로움 대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은행 로비가 분주한 점심 무렵 그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배들과 손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는 저를 향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되어줄래요? 그 순간 은행 안은 웅성거렸습니다. 선배 언니들이 놀란 듯 웃었고 어떤 손님은 젊은 사람들 존내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와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고 저를 공주처럼 대했습니다. 퇴근길에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기다렸고 주말이면 영화관이나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 걱정하셨습니다. 아직 21살, 사회에 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였으니까요. 저는 괜찮아요. 사랑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작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러나 그의 확신이 제 불안을 덮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부모님은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신랑의 서약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질 삶이 꽃길일 거라고, 결혼은 행복의 시작일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의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꽃길이 아니라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긴 시련의 길이었으므려. 결혼식을 치른 다음 날, 저는 설레는 마음 반, 긴장되는 마음 반으로 시댁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닭이 몇 마리 어슬렁거렸고 구수한 장맛이 배어있는 듯한 오래된 기와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시할머니, 시부모, 시누이까지 3대가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가족이라 하면 늘 따뜻하고 정겨운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명절날 온 식구가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 어린 시절 TV 드라마에서 본 가족의 단란함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을 들여놓은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새로운 가구가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는지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들어왔으면 밥상이 달라져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다 맡아라. 그 말은 명령이자 선고였습니다. 환영의 인사나 따뜻한 미소 대신 돌아온 건 냉정한 지시뿐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솥과 무거운 프라이팬, 김치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공간은 낯설고 버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서툰 손길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잠긴 쌀알들이 사각사각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쌀을 덜 씻었다고, 혹은 반찬이 짜다고 뭐라고 할까봐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매서웠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려는 듯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쌀은 그렇게 대충 씻는 거 아니야. 손목 힘을 좀 줘야지. 내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어?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저려왔지만 저는 더욱 세게 쌀을 비볐습니다. 물이 하얗게 흐려졌고 제 속마음도 같이 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긴장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간장은 얼마나 붓는지 세세하게 간섭했습니다. 간장 이만큼 넣어야지. 며느리 손이 왜 이렇게 무딘 거야. 내 또래 애들은 공부나 하지. 이런 거 안 해봤겠다. 저는 애써 웃으며 네, 더 배우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여태껏 은행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한 아이로 취급받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자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가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상석 옆에 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곧바로 눈치를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른들 앞에서 감히 앉으려 들어? 일어나서 물 좀 더 떠와. 저는 서둘러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따라오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지? 내가 진짜 며느리인데. 식사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뜨자 저는 홀로 주방에 남아 그릇을 치웠습니다. 무거운 그릇을 씻으면서 손끝이 불에 데인 듯 쓰라렸습니다. 물이 뜨거웠는지 아니면 제 마음이 뜨거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무책임한 도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제가 느낀 모욕과 두려움, 서러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아라라는 말로 덮어두려 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 이 집에서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의 눈물은 앞으로의 긴 시련을 예고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크나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무리 힘들어도 널 꼭 품에 안을 거야.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가 되자 입덧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방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올 때면 저는 이미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쌀을 그릇에 옮기다가 몇 번이고 흘리기도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금세 손끝이 시려왔지만 시어머니의 눈길이 두려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국은 다 끓었니?
반찬은 아직이야? 왜 이렇게 굼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히는데. 하지만 그런 제 속사정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밥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김치 냄새, 된장 냄새, 고등어 구운 냄새 모든 것이 역겨워서 속을 틀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밥상 앞에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서 있었습니다. 어른들 밥 먹는데 며느리가 자리를 비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지. 내 친정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아서. 하지만 제 말은 끝내 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니라 냉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없이 커서 그렇지. 가정교육이 안 된 거야. 그 말에 제 머리가 띵 울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저를 키운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애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말은 제 어린 시절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없이 커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누구보다도 잘 키워주셨어요. 저한테는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반박은 끝내 목구멍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와 고개를 돌리며 헛구역질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눈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또 입덧 때문에 힘들어?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머니랑 아버지 말씀 들었지? 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도 노력하는데. 그러나 남편은 한숨만 내쉬며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그래. 괜히 신경 쓰지 마.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제 마음에는 더 큰 무게가 얹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힘들어. 이대로라면 아이도 나도 버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고 마음이 찢겨도 뱃속의 아이만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 하나만이 그 시절 제 삶을 붙잡아주는 희망이었습니다. 출산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긴 진통 끝에 마침내 제 품에 안긴 작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엄마가 되었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아이를 품고 있으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갓난아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 조그마한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는 순간 저는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를 위해 시댁으로 돌아온 첫날,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분유만 먹여. 내가 젖 먹이는 꼴은 보기 싫다. 그 말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도 모유가 아기 건강에 좋다고 했고 저 역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의 양육 방식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모유가 아기한테 더 좋다는데요. 조심스레 의견을 내보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내가 모를 줄 알아? 분유 먹이는 게 훨씬 편하고 위생적이야. 괜히 며느리 방에 처박혀서 애 핑계로 놀지 말고 시집살이 제대로 하라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조차 게으름으로 해석하는 시어머니의 시선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조심스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제 품에서 젖을 찾는 아이의 작은 입술이 제 가슴을 물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모르게 꼭.
저는 속삭이며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언제까지 애 핑계로 숨어 있을 거야? 내가 분유만 먹이라고 했지. 그 호통에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안 가득 아기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중간에서 저를 지켜주리라 믿었습니다. 여보, 나 모유 먹이고 싶어. 저는 간절히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말 들어.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은 제 마음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든 뒤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지? 내 아이의 먹을 것조차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삶이라니.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품에 안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엄마야.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줄 거야. 설령 그게 몰래 하는 일이 된다 해도 나는 지켜낼 거야. 저는 두 눈을 감고 아이의 숨결을 느끼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이미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며 겪은 시댁살이는 제 몸과 마음을 모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마지못해 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애 둘 키우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우리도 이제 따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환하게 웃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자유가 찾아오는구나. 이제야 내 집에서 내 아이들을 내 방식대로 키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얻어 이사하는 날, 낡은 짐들 속에서도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날 밤, 부엌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작은 집 안에서 저는 비로소 해방된 듯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분가는 새로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감옥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아이와 집안일을 챙기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묻자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뭐야? 변기 뒤에 먼지가 이렇게 쌓였어. 화장실 청소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찰칵, 찰칵. 사진이 찍히는 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제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엄마한테까지? 아니, 내가 말해도 내가 안 바꾸잖아. 엄마가 직접 얘기해야 정신 차리지. 그는 당연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게 뭐니? 살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변기 뒤에 먼지 하나 없는 집들이 수두룩한데 내 집은 왜 그러니? 너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는 시아버지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살아야지. 집안일이 기본 아니야?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애를 둘이나 키운다고.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제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시댁과 같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엄마 아빠도 똑같이 얘기하시잖아. 내가 좀 더 신경 쓰면 될 일을 왜 매번 문제로 만드니? 저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이건 내 집이잖아. 내가 주인인 집인데 왜 나는 늘 죄인처럼 살아야 하지? 왜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고발하는 거지?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까지 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느 날은 예고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장롱 위에 먼지 엄청 쌓였네. 애 키운다고 핑계 대지 말고 좀 치워요. 집이 이래서야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손이 잘 안 닿았어.
오늘 저녁에 치울게. 그러나 신우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그 말 나중에 또 들어본 것 같아요. 항상 오늘 저녁에라면서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결국 등을 돌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도, 부엌에서 밥을 해도, 화장실을 청소해도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늘 감시받고 평가받고 부족하다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작은 방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난 주인도 아니고 단지 가정부일 뿐이야. 차라리 시댁에 살던 때보다 더 숨 막히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내 공간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해맑게 웃을 때 저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랑 놀자.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시절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는 건 결국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야. 나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날카로운 눈빛도 조금은 덜 무서울 텐데. 그런 생각 끝에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게 문을 열 때 제 마음은 두려움과 동시에 작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산대에 서 있고 손님들의 요구에 맞추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작지 않은 위로였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내 힘으로 아이들에게 우유 하나, 과자 하나 사줄 수 있겠구나. 그런 사소한 자부심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손님 있어. 계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하는 도중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면 손님이 기다리다 한숨을 내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일부러 딴 데 들른 거 아니야? 누구랑 있었던 거야? 조금이라도 귀가가 늦어지면 남편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일하다가 마감 정리 때문에 늦은 거야. 나도 힘들어. 제발 좀 믿어줘. 그러나 그의 눈빛은 늘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늘 감시당하는 죄인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미안한데 내가 오늘 우연히 봤어. 내 남편 다른 여자랑 같이 있더라.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저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안 믿기는데 확실해. 둘이 팔짱 끼고 술집 들어가는 거 봤어. 아무리 봐도 부부 사이 같았어. 그 말은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늘 저를 감시하고 의심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설마 아니야. 내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혹시 그냥 비슷한 사람을 본 건 아닐까? 오해일지도 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알려준 술집 앞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거리는 술에 취한 사람들로 시끌벅적했고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내가 틀렸다고 해줘. 이 문을 열었을 때 그냥 낯선 남자와 여자가 있기를.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라리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제 남편이 낯선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고 그들의 눈빛은 너무 친밀했습니다. 여보, 제 입에서 절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창간녀는 당황한 듯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대체 뭐냐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술자리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이게 별거 아니야. 제 목소리는 술집 안을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주변에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인정했습니다. 그녀와는 동네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불륜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상간녀 또한 아이가 있는 이혼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매일을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너였잖아. 나를 감시하고 의심하던 이유가 바로 내 잘못 때문이었잖아. 그 모든 의심은 결국 내가 했던 짓을 나에게 덮어씌운 거였잖아. 세상은 흔들렸습니다.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눈앞에서 확인한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숨조차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아기들의 작은 손길이 제 눈물을 닦아주는 듯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절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과 끝내야 한다. 아니, 끝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을 앉혀놓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 남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냉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 이제 말 바꾸지 마라. 나는 원래부터 각오하고 있었어. 그 말은 제 심장을 한 번 더 찔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결혼을 끝내고 있었구나. 나만 혼자 이 결혼이 살아있다고 믿고 아이들을 위해 버텨왔던 거였구나.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냉혹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을 때조차 제 손은 떨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차갑게 묻자 저는 손에 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술집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뿐 아니라 또 다른 여자와도 동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와 살고 있었던 걸까? 내가 매일 눈치 보고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지키려고 안간힘 쓰던 그 시간 동안 그는 다른 여자 품에 있었던 거야? 저는 구역질이 올라와 변호사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성격 차이가 심했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당히 저를 탓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고?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아이들을 지켰는데 그 모든 걸 못 본 거야? 아니, 애초에 볼 마음조차 없었던 거야? 법정 안의 공기는 싸늘했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결국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내 돈을 줘야 하냐? 내가 알아서 키워라라며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 있잖아. 아이들의 말은 제 심장을 또다시 찔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다. 하지만 두 아이가 있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남편이 버린 책임, 내가 짊어질 거다. 설령 고통스러워도 나는 끝까지 엄마로 남을 거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가에 눈물을 말려갔습니다. 이제 나는 홀로 선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두 아이만큼은 나처럼 상처받지 않게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 다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제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제 두 다리는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손에 남은 종이 한 장이 제 지난 세월을 모조리 무효로 만들어버린 듯했습니다. 부부 관계의 소, 단 네 글자가 제 가슴을 갈라놓는 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왔어? 첫째가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직 말을 배우는 중이라 엄마 하며 제 품에 달려들었습니다.
작은 두 팔이 제 다리를 꼭 끌어안는 순간 그제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잃은 건 남편이지 가정 전체가 아니야. 내가 여전히 품고 있는 건 이 아이들이야. 나를 바라보는 두 쌍의 눈동자. 나는 이 눈빛 때문에 살아야 해. 하지만 홀로서기의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아니 오히려 약속을 깨듯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 돈 왜 줘야 해? 내가 벌어서 키워. 그의 냉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는 청소 용역 일도 했습니다. 손은 트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 첫째의 가방을 메워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너희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 내가 대신 아플 테니 너희는 웃으며 살아야 해. 어떤 날은 정말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에서 마감 정리를 하다 쓰러질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쓰러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면 좁은 방 안에 아이들이 오순도순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버텼어. 내일도 버틸 거야. 너희가 있기에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첫째가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일기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랑 놀아준다. 우리 엄마는 맛있는 밥을 해준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엄마였어. 비록 아내로서는 실패했지만 엄마로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 주름이 늘어난 눈과 트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속에는 예전에는 없던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끝내 살아남았다.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혼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 위에 나는 다시 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 내 아이와 함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